이번에 종로서적 조사 연구를 같이 한 박숙자라고 합니다. 종로서적에 가보시거나 혹은 거기에서 노동을 하시거나 또 이번 조사의 어떤 전시를 맡아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갑자기 떨립니다. 혹시 제가 이제 조사 연구를 근 1년 동안 하면서 왜 지금 종로서적을 기억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풀어가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에 약간 과한 어떤 언어가 있다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총 5개의 질문을 가지고 왜 종로서적을 지금 기억하는가 라고 준비했습니다. 왜 종로서적을 기억하는가 라는 어떤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2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로서적을 하나의 어떤 고유명사로 기억하는 것들이 아니라 종로와 서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장소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이 풍미하는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고요. 2번째는 서점이 바로 그 새로운 관계들을 만나게 하는 장소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려고 했습니다. 또 2번째 장의 3장에서는 종로와 서점을 2개의 어떤 기호로 분석했지만 또 고유명사로서의 어떤 종로서적도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로서적이 갖는 어떤 의미는 무엇일까를 이제 지식과 책의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서적을 단순히 뭐 아름다운 어떤 추억이라든지 혹은 뭐 신화, 서점의 신화로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로서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약간의 비판점 혹은 한계점 이런 것들을 지식과 노동의 위계라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70년대, 80년대 지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진성 혹은 진취성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인데 그 지식을 둘러싼 노동의 문제는 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장을 가지고 종로서적에 대한 어떤 질문을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종로서적은 여전히 70년대, 80년대 젊은이의 청년 문화를 표상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종로서적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개는 70년대, 80년대 청년 문화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기호로 분리되지 않는 어떤 기호로 계속 신화되고 있는 어떤 종로서적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종로와 서적이라는 2개의 기호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종로서적은 서울에 있지만 예를 들면 동보서적 앞에서 보자 혹은 대운서적 앞에서 보자 라는 말로 계속 변주되는 것처럼 사실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청년 문화의 현상이었고 그걸 서점 앞에서 이제 만난 거죠. 또 그와 못지않게 사실은 이제 고유명사로서의 종로서적의 역할도 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중 독자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공공적 방식으로 전유하는 방식들이 기억할 만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종로를 조사하면서 76년 기준입니다. 학생과 20대가 약 57% 실제 구매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이제 책을 구매하는 곳은 번화가 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화가 서점에서 10대, 20대가 직접 책을 구매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로인가를 4가지로 나누어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1974년에 종로통이라고 이제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어서 위성도시에서도 문화생활을 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서적의 실제 단골 독자들이 인천과 수원에서부터 올라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미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70년대는 청년 문화의 산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로 이가의 학사 주점만 30개가 넘었다고 하고 제2의 대학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맹호 민음사 대표께서는 이 시기를 이제 평가하고 있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데요. 70년대 한국 문화가 젊음이 가져온 새바람이라고 해서 주로 단행본과 서점을 중심으로 이 독서 문화와 출판 문화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이제 종로가 왜 종로인가, 왜 번화가인가 이런 질문이 필요할 텐데요. 그 핵심에는 어떤 새로운 관계에 대한 집합적 열정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바로 이것 자체가 지식 생산의 기본적인 전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서점 앞에서 모였나? 여태까지 종로 서점을 기억한 여러 이제 분들의 기억 속에서 서점 앞에서 이렇게 약속 장소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종로 70, 80년대가 거의 이제 처음의 어떤 기억인데요. 서점이 그러면 어떤 공간이었나 했을 때 앞서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77년에 약 70% 이상이 서점에서 직접 책을 단행본을 구입합니다. 라는 어떤 이제 독서 시장의 어떤 변화가 온 거죠. 서점에 가서 직접 보고 구입하는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공공도서관, 이제 이것도 좀 찾아봤었는데요. 71년에 공공도서관의 자료 이용률이 0.031%입니다. 그리고 몇몇 대학도서관만 개관시키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실제 자기가 이렇게 실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험이 없습니다. 대형 매점에서나 이제 대형 어떤 매점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서점이 훨씬 더 이 장소성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봤습니다. 여하튼 서점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잠깐 정리해 봤는데요. 나이덕 시인입니다. 나이덕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책 살 돈이 넉넉지 못한 나로서는 그 많은 책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꽉 찬 것처럼 느껴졌다. 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세계,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능한 세계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어떤 환희,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또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약속 장소로서 종로서적 2층, 3층, 4층, 시집코너, 사회과학 코너, 인문과학 코너에 대한 약속 장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어떤 사회적 관계들이 책을 통해서 매개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하튼 7, 80년대 종로는 청년 문화의 아지트로 요약될 수 있는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응축하는 어떤 집합적 열정, 그리고 그런 민주적인 감각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 책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확장해본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책을 선물하는 어떤 그런 경험과 기억들이 있으시죠. 비슷한 어떤 이념, 비슷한 어떤 취향, 그리고 비슷한 어떤 감정의 어떤 관계들을 확장하는 어떤 매개로 책, 서점, 이런 것들이 이용됐다는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대중 독자들의 세계를 어떻게 종로 서적이 수용했는가, 어떻게 잘 만났는가를 정리해봤습니다. 고유명사로서의 종로 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로 서적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성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970년대 공공도서관이 서울에만이 아니라 서울에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가식으로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8년 종로서적이 개관하면서 이렇게 많은 책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 처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로서적은 처음부터 거리의 도서관이라는 어떤 그 광고를 통해서 서점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종로서적만 이렇게 어떤 공공도서관 혹은 공공인프라의 역할을 대리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동아서적 그리고 1981년에 교보문고도 이렇게 독서문화 캠페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로서적만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제 책이 공공적이다. 그리고 책은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이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종로의 어떤 출판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습이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한신계열 기독교 지식인들로서의 어떤 경영진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대형 서점과 같은 어떤 공공 인프라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했지만 지식의 어떤 공공성에 대한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런 경험 자체가 사실 지금 종로서적을 기억하는 힘의 원천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점도 그랬지만 종로서적이 가지고 있었던 책을 보급해야 한다는 이런 관점, 판매와 보급의 어떤 관점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뭐 김상용 직원, 조일관 직원, 조명재 직원, 이 도서관 분류처럼 혹은 도서관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판매와 보관 이런 어떤 분류 체계에서 도서관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운영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종로서적이 뭐 최초의 어떤 그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서점 최초, 서점 최초의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서점 최초의 어떤 도서 목록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정종현 선생님께서 이 출판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종로서적의 출판부와 유통부가 이렇게 나누어서 있었기 때문에 기여한 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좋은 책을 좋은 독서를 위한 좋은 책을 만든다라고 이제 할 때, 좋은 책을 잘 팔리는 책도 있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매부에서의 베스트셀러도 있다면, 저널에서의 어떤 좋은 책 추천도 다르게 했다라고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종로서적의 어떤 지식과 노동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장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는데요. 잘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종로서적에서 앞서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서적이 뭐 최초의 어떤 대형 매장, 최초의 이런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초기의 어떤 도서관 모델과는 다르게 현대적인 어떤 서점 모델로 아까 이제 이용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모델을 가지고 리모델링 했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를 들면 백화점을 견학 다니면서 백화점의 어떤 매장 정리라든지 정돈이라든지 상품 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했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모델과 백화점 모델이 종로서적의 어떤 공간 구조를 설명하는 두 가지 축이 아닐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책의 백화점 안에서 그렇다면 독자들 그리고 구매자들은 누구였을까 했을 때 특히 초기 문헌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지성인들, 식자층들 그리고 교수님들에 대한 언급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엘리트 지성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물신화와 그리고 그 책의 물신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하고 소장하고 있는 어떤 축들을 엘리트 지성인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 공교로운 측면이 있는데 초기의 공간 구조이긴 합니다. 초기의 공간 구조는 지식의 난이도를 가지고 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잡지와 어린이들 책, 2층에는 국내 서적, 3층에는 국내 전문 서적, 4층에는 외국 서적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더 어려운 일반 서적에서 전문 서적으로 가게 됩니다. 독자들은 나이와 수준에 따라서 층별로 구분되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한 것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여하튼 구별집계 효과가 있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엘리트 독자층에 대한 어떤 판단과 구별짓기에도 사실은 아까 손정환 선생님께서 잠깐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주로 이제 여성 판매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책을 둘러싼 어떤 노동들을 손님들께 시중드는 어떤 것들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것들을 실제 에티켓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했던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 공간 자체가 이건 이제 다 당시에 독자들이 남겼던 기록들입니다. 여인의 향기로 그득 찬 공간, 전매장이 봄처녀 옷차림만큼이나 곱고 산뜻하게
여직원들이 책을 파는 종로 서적에 들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성별화된 어떤 공간, 여성적인 어떤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당시 여성 직원들은 교양 강좌도 했습니다. 영어회화도 했고 꽃꽂이 강습도 했습니다. 1981년 당시 대졸 초임이 22만 원에서 시작했는데요. 고졸이 약 14만 원. 그런데 1981년 종로 서적에 입사한 여사원의 월급이 13만 원 정도. 그보다 낮습니다. 고졸 일반 사원에 비해서 훨씬 낮았습니다. 여자 판매 사원들의 교양 강좌는 판매 사원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양 강좌가 아니라 종로 서적 고객들의 수준에 걸맞는 교양 강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들의 교양이 자신들의 노동과 역할에 소외되어 있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1987년에 이제 종로서적 노동조합 6년사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가져온 건데요. 이 자료를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아직 덜 봤습니다. 소리터 창간호 1988년 자료에는 종로서적 사보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가족주의적이고 온정적인 그리고 공공적인 어떤 캠페인과는 다르게 권위적이고 군림하고 획일적이고 이런 어떤 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1991년에 이제 전직 희망 비율 자체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도 일한 만큼에 비해서 적다가 약 75.7%입니다. 또 다른 측면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종로서적인 것만이 아니라 7, 80년대 지식을 둘러싼 노동이 어떻게 놓여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드러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종로서적은 거리의 도서관을 표방하고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지식인들의 선호가 분명하게 있고 이것들을 점원들의 어떤 관계까지 규율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트 고객을 위한 어떤 서비스는 백화점에 준하는 예절과 교양으로 여사원들의 어떤 역할, 시중의 역할로 교육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성 노동은 가족 내 역할, 딸의 위치에서 결혼을 하는 것과 동시에 퇴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로서적은 계속 이제 100년의 지성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의 지성 공간이라고 한 건 80년대 들어서면서 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 장아린 대표도 그렇고 장하고 대표도 그렇고 해방 직후부터 이제 종로 서관에서부터 이제 종로 서적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처음으로 90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90년 동안 우리나라 독서인들과 함께해온 전통의 책방 종로 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2년 뒤에는 독서인들과 함께해온 이 90년의 역사를 같이 지우고 90년만 남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역사로 가져갑니다. 90년의 역사가 된 것은 90년의 역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출판 문화와 독서 문화 그리고 특히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출판 문화와 독서 문화가 번창했던 시간의 그런 어떤 사회적 관계, 민주적인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7, 80년대는 출판의 최대 호황기인 동시에 비루하고 소심한 영혼들도 책을 통해 혁명을 꿈꾸었던 시대입니다. 7, 80년대 종로 서적은 독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꾸고자 청년들에게 지식의 민주적 경험을 공공적 방식으로 전유했습니다. 7, 80년대 종로는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적 열기가 새로운 지식 생산을 위한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서점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대리하며 대중독자의 민주적 경험을 현실로 옮겨냈습니다. 7, 80년대 청년 독자들이 종로 서적을 기억하는 것은 지식을 민주적으로 경험했던 기억과 제3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서점의 장소성에 대한 기억입니다. 대중독자들은 지식의 민주적 분배와 접근을 경험하며 새로운 주체성을 학습하고 있었던 반면 현대화된 종로서적 내부의 역학관계는 위계적이고 가부장제적이었으며 성차별적이었습니다. 물론 공공적 기억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 80년 종로 서적의 향수는 지식체계 민주적, 공공적 경험 속에서 촉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기호로 신화된다거나 그렇기보다는 7, 80년대의 어떤 독서 문화, 출판 문화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점의 문화사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교차하는 지식 생산의 장 안에서 지식이 어떻게 생산, 공유, 보급, 판매되었는지 다시 묻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 어려운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신가 좀 떨리고 그랬는데요. 혹시 불편한 얘기 있으셨다면 나중에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